북한 최고 엘리트 군사대학을 나온 장교가 4개월 만에 반동이 되었습니다. 그가 한 일은 단 하나. 죽어가는 부하를 병원에 보내달라고 요청한 것뿐이었습니다. 석 달 사이 4명의 20살 청년들이 그의 눈앞에서 죽어갔습니다.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장교는 왜 어느 날 밤 죽음의 지뢰밭에 몸을 던져야 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을 달아주세요.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은 함경북도 청진시 포항구역이었습니다. 청진이라고 하면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북한에서 평양, 함흥 다음으로 큰 도시죠. 우리 집은 청진항 근처에 있었는데 어렸을 적엔 바다 구경하러 자주 나갔습니다. 파도 소리 들으며 친구들이랑 돌멩이 던지고 여름엔 게 잡으러 갯바위도 다녔죠. 저희 아버지는 청진제강소에서 당 비서로 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공장 당 간부쯤 되시는 거죠. 어머니는 청진방직 공장에서 일하셨고요. 그래서 우리 집은 북한에서 말하는 토대가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배급도 비교적 잘 나오는 편이었고 명절 때면 어머니가 명태국이랑 두부도 해주셨습니다. 아버지는 늘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민구가, 너는 나라를 위해 헌신해야 한다. 할아버지가 6.25 때 조국을 지키셨듯이 너도 그 뒤를 이어야 한다. 저는 그 말씀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 시절 제겐 의심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2006년 제가 17살 때 아버지가 평양에 있는 김일성 군사종합대학 입학 추천서를 받아오셨습니다. 그 대학은 북한에서 최고 엘리트 군 장교를 키우는 곳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육군 사관학교 같은 곳이죠.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설렘과 자부심으로 가슴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4년 동안의 군관대학 생활은 힘들었지만 보람찼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 체력 단련하고 전술, 전략, 군사학을 배웠습니다. 물론 김일성 주석님과 김정일 장군님에 대한 사상 교육도 많이 받았죠. 2010년 여름 드디어 졸업하고 소위 계급장을 달았습니다. 그날 부모님이 평양까지 오셨어요. 어머니는 우시면서 제 어깨에 달린 별 하나를 만지셨습니다. 아버지는 잘했다. 우리 민국이라고 하시며 등을 두드리셨죠. 저는 그때 맹세했습니다. 이 나라를 목숨 걸고 지키겠다고.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지키겠다던 그 나라가 제 부하들을 굶겨 죽이는 나라인 줄은요. 2014년 겨울이었습니다. 저는 DMZ 인근 최전방 부대에서 소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제 소대에 민수라는 20살짜리 평양 출신 병사가 있었는데 성실하고 착한 친구였어요. 저는 그 친구를 동생처럼 아꼈습니다. 그해 12월 민수가 훈련 중에 쓰러졌습니다. 얼굴이 노랗게 뜨고 걷지도 못하는 겁니다. 영양실조였어요. 배급이 하루에 강냉이죽 한 그릇뿐이었으니까요. 그것도 물이 더 많은. 하루 18시간씩 훈련하는데 그걸로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저는 바로 대대본부에 보고했습니다. 민수 동무가 위독합니다. 병원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꾀병이다. 혁명 의지가 약한 거다였습니다. 제가 다시 말했더니 대대장이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박민국 동무, 자네 요즘 사상이 해이한 것 아닌가? 북한에서 그 말은 곧 반동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제 배급을 민수한테 나눠줬습니다. 밤마다 민수 옆에 앉아서 손을 잡아줬어요. 버텨라, 민수야. 조금만 버티면 봄이 온다.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대장님, 저 집에 가고 싶어요. 어머니 보고 싶어요. 며칠 뒤 민수 어머니한테서 편지가 왔습니다. 저는 그걸 읽어줬어요. 민수야, 추운데 감기 조심하고 밥 잘 챙겨 먹어라. 봄에 집에 오면 너 좋아하는 감자떡 해줄게. 읽으면서 제 목이 메었습니다. 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소대장님, 저 어머니 뵐 수 있을까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2015년 1월 초 민수가 숨을 거뒀습니다. 20살 청년이 굶어 죽은 겁니다.
죽기 전날 밤 민수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소대장님은 나쁜 사람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날 밤 막사 뒤에서 혼자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저는 군관대학을 나온 장교였습니다. 소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하 한 명 살리지 못했습니다. 약 한 알 구할 수 없었고 병원에 보낼 수도 없었고 배급을 더 달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장교 계급장이 무슨 소용입니까? 부하 하나 지키지 못하는데요. 민수를 땅에 묻으면서 저는 속으로 맹세했습니다. 미안하다. 민수야. 그리고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다고요. 민수가 죽고 나서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훈련은 오히려 더 가혹해졌어요. 대대장이 말했습니다. 혁명 의지가 약해서 병사들이 쓰러지는 것이다. 훈련을 더 강화하라. 말이 됩니까? 굶어서 쓰러지는데 훈련을 더 시킨다는 게요. 하루 18시간 훈련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구보하고 사격 훈련하고 참호하고 행군하고 배급은 하루 2끼 강냉이 주기 전부였습니다. 겨울인데 난방도 제대로 안 됐어요. 석탄 배급이 끊겨서 막사가 꽁꽁 얼었습니다. 병사들 손발이 동상으로 터지는데도 약이 없었습니다. 2월쯤에 영수라는 함경도 출신 병사가 쓰러졌습니다. 영양실조였어요. 저는 또 대대본부에 보고했지만 이번엔 아예 대답도 안 해주더군요. 3월 초 영수도 죽었습니다. 23이었습니다. 일주일 뒤엔 철수라는 병사가 행군 중에 쓰러져서 그대로 숨졌어요. 21이었습니다. 석 달 사이에 제 소대에서 3명이 죽은 겁니다. 전쟁도 아닌데요. 장례도 제대로 못 치렀습니다. 그냥 부대 뒤 야산에 구덩이 파고 관도 없이 묻었어요. 저는 흙을 덮으면서 속으로 울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20살 청년들을 이렇게 죽게 하는 게 옳은 겁니까? 더 큰 문제는 제가 감시 대상이 된 겁니다. 보위부에서 나온 사람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박민국 동무, 요즘 불만이 많은 것 같던데? 혁명 의지가 약해진 것 아닌가? 그 뒤로 제 주변을 계속 감시했습니다. 저는 점점 숨이 막혔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민수, 영수, 철수가 나타나서 물어보는 겁니다. 소대장님, 왜 우릴 살려주지 않았어요? 3월 중순 새벽, 막사 밖에 나가서 별을 봤어요. DMZ 너머 남쪽 하늘도 똑같은 별이 떠 있더군요. 그때 생각했습니다. 저 너머엔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는 세상이 있을까? 장교가 부하를 지킬 수 있는 세상 말입니다. 여기선 살 수 없다. 이대로 있다간 나도, 내 부하들도 다 죽는다. 그 생각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3월 말, 제 소대 병사 성우가 훈련 중에 써졌습니다. 상부에서는 꾀병이다라며 한밤중에 얼어붙은 땅바닥에 무릎 꿇려 벌을 줬어요. 다음 날 아침, 성우는 얼어 죽어 있었습니다. 22살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다음은 나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동료 장교 경수와 하사 영철을 막사 뒤로 불렀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여기서 나가자. 경수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형님, 그게 무슨... 넘어가자. 남쪽으로. 이대로 있다간 우리 다 죽는다. 영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대장 동무, 잡히면 우리 가족까지 다 죽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탈북하면 3대가 처벌받는다는 거려. 하지만 저는 말했습니다. 이대로 있어도 우린 죽는다. 차라리 살아서 나중에 다시 만날 기회라도 만들자. 경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님 말이 맞습니다. 저도 더 이상은 못 버티겠습니다. 영철도 말했습니다. 소대장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조심스럽게 준비했습니다. 경수는 위조 명령서를 만들었어요. 나무판에 칼로 글자를 새겨서 대대장 도장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지형을 파악했습니다. 초소 5개를 통과해야 하고 마지막엔 지뢰밭이 있었어요. 영철은 식량을 모았습니다. 강냉이 떡 몇 개, 소금 조금. 준비하면서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 생각이 났어요. 저는 일기장에 편지를 썼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불효자 민국입니다. 용서하십시오. 하지만 저는 살고 싶습니다. 이 나라는 잘못됐습니다. 언젠가 다시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날짜를 정했어요. 4월 15일, 김일성 주석 생일. 그날은 부대가 행사로 바빠서 경계가 느슨해질 거였습니다. 밤 11시, 초소, 교대 시간 직후에 출발하기로 했죠. 경수가 물었습니다. 형님,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르겠네. 하지만 안 하고 죽는 것보다는 해보고 죽는 게 낫지 않나. 우리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세 사람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 눈빛만큼은 확고했습니다. 살아야 한다고요. 2015년 4월 15일 밤 10시. 저는 막사를 나왔습니다. 경수와 영철이 어둠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세 사람 다 평소 군복 차림이었습니다. 일상적인 순찰처럼 보여야 했거든요. 첫 번째 초소는 제가 관할하는 구역이었습니다. 보초병이 저를 보고 경례했어요. 소대장 동무, 순찰이십니까? 그러네. 오늘 주석님 생일이니 특별 순찰 돈다. 보초병은 의심 없이 통과시켜줬습니다. 두 번째 초소도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초소부터 달랐습니다. 다른 대대 구역이었거든요. 보초병이 저희를 세웠습니다. 동무들, 어디 가시오? 저는 침착하게 위조 명령서를 꺼냈습니다. 대대장 긴급 지시다. DMZ 쪽 비상점검 나간다. 보초병이 명령서를 횃불에 비춰봤어요. 그 몇 초가 몇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보초병이 물었습니다. 소대장 동무가 직접 가시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대대장 명령이다. 그런데 자네가 대대장 명령의 의문을 제기하는 건가? 제 목소리에 위압이 실렸습니다. 보초병이 움찔했습니다. 아닙니다. 통과하십시오. 네 번째 초소를 지날 때 멀리서 트럭 소리가 들렸어요. 순찰되었습니다. 저희는 재빨리 참호 옆으로 숨었습니다. 트럭이 지나가길 기다리는 10분이 평생 같았어요. 다섯 번째 초소, 마지막이었습니다. 여기만 넘으면 지뢰밭이었어요. 보초병이 2명이었는데 한 명이 명령서를 유심히 봤습니다. 이 도장이 좀 이상한데요?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저는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 계급장을 가리키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네들, 지금 군관인 나를 의심하는 건가? 여기서 시간 지체하면 자네들이 책임질 건가? 저는 일부러 화를 냈어요. 장교가 화를 내면 병사들은 겁을 먹거든요. 보초병들이 당황했습니다. 저는 경수와 영철을 이끌고 그냥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뭐라고 말하는 게 들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50m쯤 걸었을 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요, 동무들. 저는 작게 말했습니다. 뛴다. 지금. 우리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으로요. 뒤에서 휘파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보였어요. 멈춰라. 쏜다.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총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탕, 탕, 탕. 이젠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가는 수밖에 없었어요. 죽거나 살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총소리가 뒤에서 울렸지만 우리는 계속 뛰었습니다. 어둠 속이라 앞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다 갑자기 경수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형님, 여기부터 지뢰밭입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지뢰밭. 한 발만 잘못 디뎌도 폭발하는 곳이었어요. 뒤에서 손전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북한군 추격대였습니다. 저기다. 쏴라. 또다시 총소리가 울렸어요.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지뢰밭으로 들어갈 수밖에요. 저는 작게 말했습니다. 엎드려. 기어간다. 천천히. 우리는 땅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앞으로 기어가기 시작했어요. 풀을 더듬으며 돌을 조심하며 한 뼘씩 전진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손으로 땅을 더듬을 때마다 심장이 멎을 것 같았어요. 혹시 지뢰를 건드리는 건 아닐까? 제 손이 떨렸습니다. 옆에서 경수가 거친 숨소리를 내고 있었고 영철은 기도하듯 중얼거렸습니다. 하늘님, 살려주십시오. 10m쯤 기어갔을까요? 갑자기 영철이 작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저는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뭔가 터지는 소리가 날 줄 알았거든요. 어떻게 됐나? 영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이 뭔가 단단한 걸 만졌는데 지뢰인 것 같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만져봤습니다. 차가운 쇠붙이였어요. 지뢰가 맞았습니다. 하지만 터지지 않았습니다. 불발탄이었던 겁니다. 조심해서 비켜가. 천천히. 영철은 조금씩 옆으로 몸을 옮겼어요. 저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할아버지, 부디 우릴 살려주십시오. 그때 남쪽에서 조명탄이 하나 올라갔습니다. 남한군이 쏜 거였어요. 잠깐 동안 사방이 환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봤습니다. 우리 주변에 지뢰가 몇 개나 더 있었어요. 우리는 지뢰밭 한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조명탄이 꺼지자 다시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북한군 추격대가 지뢰밭 입구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지뢰밭 안으로는 못 들어왔어요. 손전등 불빛만 이쪽 저쪽 비추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희들 거기서 못 나온다. 지뢰밭에서 다 죽을 것이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우린 안 죽는다. 여기까지 왔는데 죽을 순 없다. 우리는 계속 기어갔어요. 한 뼘, 또 한 뼘, 땅바닥에 얼굴을 묻고 손과 발로 천천히 전진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1시간 같기도 하고 10시간 같기도 했어요. 그러다 경수가 앞에서 작게 말했습니다. 형님, 철조망입니다. 남쪽 철조망.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철조망. 그 너머가 남한이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철조망을 넘으려면 일어서야 하는데 일어서는 순간 북한군이 쏠 겁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철조망 밑을 판다. 땅을 파서 기어 들어간다. 우리는 맨손으로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손톱이 깨지고 손가락에서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30분쯤 팠을까요? 간신히 몸 하나 들어갈 구멍이 생겼습니다. 저는 영철에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먼저 가. 그 다음 경수, 마지막에 내가 간다. 영철이 철조망 밑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이어서 경수도. 마지막으로 제가 기어갔어요. 철조망 철사에 옷이 찢어지고 등에 상처가 났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넘어왔습니다. 철조망 너머 남쪽 땅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아직 완전히 안전한 건 아니었지만 최소한 지뢰밭은 벗어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였습니다. 남한군에게 우리가 귀순자라는 걸 알리는 것. 총소리가 뒤에서 울렸지만 우리는 계속 뛰었습니다. 어둠 속이라 앞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다 갑자기 경수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형님, 여기부터 지뢰밭입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지뢰밭. 한 발만 잘못 디뎌도 폭발하는 곳이었어요. 뒤에서 손전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북한군 추격대였습니다. 저기다. 쏴라. 또다시 총소리가 울렸어요.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지뢰밭으로 들어갈 수밖에요. 저는 작게 말했습니다. 엎드려. 기어간다. 천천히. 우리는 땅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앞으로 기어가기 시작했어요. 풀을 더듬으며 돌을 조심하며 한 뼘씩 전진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손으로 땅을 더듬을 때마다 심장이 멎을 것 같았어요. 혹시 지뢰를 건드리는 건 아닐까? 제 손이 떨렸습니다. 옆에서 경수가 거친 숨소리를 내고 있었고 영철은 기도하듯 중얼거렸습니다. 하늘님, 살려주십시오. 10미터쯤 기어갔을까요? 갑자기 영철이 작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저는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뭔가 터지는 소리가 날 줄 알았거든요. 어떻게 됐나? 영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이 뭔가 단단한 걸 만졌는데 지뢰인 것 같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만져봤습니다. 차가운 쇠붙이였어요. 지뢰가 맞았습니다. 하지만 터지지 않았습니다. 불발탄이었던 겁니다. 조심해서 비켜가. 천천히. 영철은 조금씩 옆으로 몸을 옮겼어요. 저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할아버지, 부디 우릴 살려주십시오. 그때 남쪽에서 조명탄이 하나 올라갔습니다. 남한군이 쏜 거였어요. 잠깐 동안 사방이 환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봤습니다. 우리 주변에 지뢰가 몇 개나 더 있었어요. 우리는 지뢰밭 한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조명탄이 꺼지자 다시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북한군 추격대가 지뢰밭 입구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지뢰밭 안으로는 못 들어왔어요. 손전등 불빛만 이쪽 저쪽 비추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희들 거기서 못 나온다. 지뢰밭에서 다 죽을 것이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우린 안 죽는다. 여기까지 왔는데 죽을 순 없다. 우리는 계속 기어갔어요. 한 뼘, 또 한 뼘, 땅바닥에 얼굴을 묻고 손과 발로 천천히 전진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1시간 같기도 하고 10시간 같기도 했어요. 그러다 경수가 앞에서 작게 말했습니다. 형님, 철조망입니다. 남쪽 철조망.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철조망. 그 너머가 남한이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철조망을 넘으려면 일어서야 하는데 일어서는 순간 북한군이 쏠 겁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철조망 밑을 판다. 땅을 파서 기어 들어간다. 우리는 맨손으로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손톱이 깨지고 손가락에서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30분쯤 팠을까요? 간신히 몸 하나 들어갈 구멍이 생겼습니다. 저는 영철에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먼저 가. 그 다음 경수, 마지막에 내가 간다. 영철이 철조망 밑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이어서 경수도. 마지막으로 제가 기어갔어요. 철조망 철사에 옷이 찢어지고 등에 상처가 났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넘어왔습니다. 철조망 너머 남쪽 땅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아직 완전히 안전한 건 아니었지만 최소한 지뢰밭은 벗어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였습니다. 남한군에게 우리가 귀순자라는 걸 알리는 것. 그날 오후 우리는 헬기를 타고 서울로 이송됐습니다. 헬기 창문으로 내려다본 남한 땅은 놀라웠어요. 도로가 깨끗하고 건물들이 반짝였으며 불빛이 가득했습니다. 북한에선 밤이면 온 나라가 깜깜한데 여긴 환했어요. 서울에 도착해서 먼저 국정원 조사를 받았습니다. 몇 주 동안 우리가 정말 귀순자인지 간첩이 아닌지 확인하는 절차였어요. 처음엔 무서웠지만 조사하시는 분들이 친절했습니다. 편하게 말씀하세요. 여긴 북한 보위부가 아닙니다라고 하셨어요. 조사가 끝나고 우리는 하나원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탈북자들이 남한 생활을 배우는 교육시설이었어요. 거기서 6개월 동안 지냈습니다. 한국말을 다시 배우고 컴퓨터 사용법도 배우고 취업 교육도 받았죠.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편의점이 24시간 문을 연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마트에 가면 물건이 넘쳐나고 사람들은 핸드폰으로 북한 소식까지 검색했습니다. 저는 인터넷으로 청진 소식을 찾아봤어요. 부모님은 어떻게 지내실까? 누나는 무사할까? 가슴이 아팠습니다. 말투도 달랐습니다. 저희는 동무라고 하는데 여기선 씨라고 하더군요. 음식 맛도 달랐어요. 북한 음식보다 달고 자극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같은 민족이니까 조금씩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원을 나온 뒤 저는 대학에 갔습니다. 정부에서 탈북자 학비를 지원해줬거든요. 북한 학과에 들어가서 북한 인권과 군 문제를 연구했습니다. 제가 겪은 일, 민수와 영수와 철수가 겪은 일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어요. 그게 제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은 탈북자 인권 단체에서 일합니다. 강연도 하고 북한 실상을 증언하는 활동도 해요. 어떤 분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우십니다. 그런 일이 진짜 있었나요? 라고 물으시는 분도 계세요. 저는 대답합니다. 네, 진짜입니다. 지금도 북한에선 젊은이들이 굶어 죽고 있습니다. 경수와 영철도 잘 지냅니다. 경수는 공장에서 일하고 영철은 식당을 운영해요. 우리는 가끔 만나서 그날 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정말 살아서 나왔네. 그러면 셋 다 눈물을 흘립니다. 밤마다 꿈을 꿉니다. 민수가 나타나 웃으며 말해요. 소대장님, 전 괜찮아요. 소대장님은 잘 사세요. 영수와 철수도 나타납니다. 저는 꿈에서 그 친구들한테 말합니다. 미안하다. 형이 너희를 지키지 못했다. 하지만 형은 여기서 열심히 살면서 너희 이야기를 세상에 알릴게. 부모님 생각도 많이 합니다. 청진에 계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탈북한 뒤 얼마나 고생하셨을까요? 저 때문에 처벌받으셨을까요? 가슴이 찢어집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그때 무릎 꿇고 용서를 빌겠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 느낍니다. 여기선 배고프면 밥을 먹을 수 있고, 아프면 병원에 갈 수 있고,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선 상상도 못할 일들이죠. 우리 세대가 통일을 이뤄야 합니다. 북에 계신 부모님께, 그리고 민수와 영수와 철수한테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같은 민족이 왜 이렇게 다르게 살아야 합니까? 언젠가 다시 하나가 되는 그날을 꿈꿉니다. 그날이 오면 저는 청진으로 달려가 부모님을 꼭 안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불효자 민국이가 돌아왔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요.